그래서 미투 광풍이 한 5년 우리 대한민국 문화, 정치 어떤 영역이든지 휩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미투 가해자가 될까봐 2차 가해자가 될까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 차단돼 버리는 그런 풍토가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었던 시점에 권윤지 작가가 이건 진실과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진실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말을 그냥 검증 없이 언론에서 바로 인터뷰하면서 퍼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 진실은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한 여자 작가예요. 젊은 여자 작가. 저는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다. 이 시대에 저도 칼럼을 좀 써볼까 하고 신문사에 노크를 했어요. 가짜미투 사건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셔서 미술계에 박재동 선생님이에요. 가짜미투 사건으로 인격 살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인품을 너무 잘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려고 신문 지면을 많이 노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글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론장이 어렵구나.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금 어떤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갈라치기 문화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주는 게 되게 고마워서 제가 권윤지 작가를 광주에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그대로의 나 이거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을 그냥 전시장에 걸어도 될까 되게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는 포장하지 않은 나 이거 그대로의 전시가 이 공간에는 맞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자 해가지고 함께 했고, 박구영 교수님 덕분에 실은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구영. 자, 그러면 조금 아껴두고 박구영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권윤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작품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뭔가 잠깐이지만 뭔가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미술 전문가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혹시 미술 전문을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저기 우리 지금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요. 우리 지금 올해 이상호 작가 아시죠, 어머니들? 이상호 작가 독일로 초대하신 분입니다. 저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광주 5.18 전야제 예술 감독님으로 와 계세요. 제가 급하게 우리 권윤지 작가님 작품 보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는 전문가도 있고 이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일이 있게 된 배경이 어느 날 다스 베이다를 보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 나왔죠. 그때 두 번 연속에 나왔는데, 첫 번째 사건은 당시에 본인이 이제 책 낸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희정 지사 또는 박원순 시장 이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책으로 정리하셨고, 그걸 이제 다스베이다 와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좀 젊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박원순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제가 정치인들을 비롯해 많이 하는 편인데도 박원순 시장은 인연이 없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 커서 제 연구 방향을 바꿨어요.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걸 지금 이제 10년 뒤에 책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리서 책을 내신 분이 있더라고. 저기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상 깊게 받고, 사실은 두 번째 날 나올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작품이 그때 한 5점 정도, 5배 소개를 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 보신 분? 예. 기억나는 작품 있어요? 저요? 예. 소년공.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진 날 새벽에 혼자 그렸다는 작품 있죠? 예, 그 작품도 최고죠. 내가 사면으로 받아. 그리고 이제 그 두 작가 공연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보여준 작품, 그 작품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화면을 봤는데 관심 가질 작가가 생겨났다는 거. 저 같은 이제 이런 예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생겨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몇 작품이 있어요.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 그 어린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제가 어준 씨한테 작품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준 씨가 빨리 전화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 우리 시민자유대학 미술제를 했어요. 한 날에 우연히 내가 주홍 작가한테 요즘에 나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런 작가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지금 해놨다고 그러던 거예요. 나는 그 말밖에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나를 이게 오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하고 아침에 잘 일찍 왔어요. 저는 일찍 와서 계속 봤는데요. 자, 작품을 우리 견준 작가님은 좀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해주세요.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 작품이 이쪽에 쭉 보세요. 여기를 작품을 보시면 독특한데 이 사파잖아, 사파, 그죠? 네, 그렇죠. 이쪽에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담긴 이야기, 인물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인공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있어요? 주인공이 예. 있는데 주인공은 저 사파하고 조금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 주인공은 없죠, 예. 지금 여기. 그렇죠. 있어요? 주인공 없습니다. 주인공은 없고, 그러니까 주인공 둘 외에 모든 인물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혹시 이제 작가를 볼 때는, 작품을 볼 때는 다른 매개 과정 없이 보는 게 좋은데, 직접 보는 게 좋은데 아주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면 그림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그림이에요. 하여튼 그런 독특한 있는데, 예, 혹시 오노레 도미에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안 좋구나. 아무튼 여기는 사파, 저쪽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파. 예. 그리고 이제 작품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제 본인의 최근, 여기가 아마 지금 우리 안희정 지사와 편지를 써서 보내지는 않았나 보죠? 보냈던 거고 저 편지 전체가 한 통입니다. 한 통. 네. 한 보냈던 번에, 거고? 예. 보냈던 건 누가 본인이 갖고 있어요? 저 편지가 이제 좀 사연이 있는 게, 예. 제가 이제 지사가 수감이 되시고 이제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어떤 면이 답답했는지만 얘기해도 뭐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이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 그리고 제가 발견한 어떤 모순들,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걸 담아서 정말 이 상황을 역사적인 기록을 해야겠다.
뭔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영어의 몸으로 그 현장에 계신 거나 다름없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글씨로 1쪽부터 57쪽까지를 다 쓰고, 한 편의 글을 그렇게 다 쓰고 감옥으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지사께서 이제 출소하실 때 편지 받은 것들을 대체로 이제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뭐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 편지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서 글의 주인에게, 저걸 한 편의 글로 이제 보고 글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출소하실 때 봉투를 이렇게 간단한 짐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 속에 이제 저게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그래갖고 진짜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편지 내용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뭐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 안희정 지사의 말하자면 제일 쫄병 참모, 제일 핫바리 참모. 웃기려고 한 말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봐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약간 진지했구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예술, 감성 그런 것을 키워줄 수 있는 참모가 되고 싶어서 사진에서 가셨고, 그 활동하는 도중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회가 광풍처럼 어떤 막 몰아가니까, 그 거대한 광풍 기억나시죠? 그 광풍에 맞서서 적어도 한 여인이 있었다. 저는 이제 권윤주 작가님이 그런 것을 단순히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글로 써서 책도 내시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지사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지사님이 지금 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있다가 출소한 뒤에 본인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카이브전이에요. 일종의 작가지만 작가의 삶에 뭔가 여러 가지 기록들, 중요한 기록들과 함께 작가님도 오늘 함께 전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옷이 좀 좋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들을 많이 보면 좋은데, 오늘 왜 작품이 많이 오지 않았죠? 다 팔렸어요? 본인 작품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전시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줄곧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100호 이상의 대작을 한 10점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뭐 각각 한 이제 70% 정도씩 진행이 어쨌든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선거를 뛰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림의 전체적인 방향성 나온 거니까 그대로 마무리만 해서 이제 내면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고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이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이자 기회로서 제가 제 작품 세계를 정말 원점부터 돌아보고 이거를 수정을 해나가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 그게 뭔가 아무튼 자기 부정과 파괴와 재생이 필요한 시점들이 작가한테마다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시점이 이제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왔을 때 이제 확신 없이 그린 작품을 그냥 이렇게 쭉 전시해가지고 하는 건 구색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나와 타협을 할 수 없으면 대중에게도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뭐 그랬는데 이제 그때 되니까 조금 더 제가 작품을 하면서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제일 처음 제가 봤던 거는 되게 사소한 거, 자연, 뭐 그냥 바람, 그런 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작품을 할 때 당연히 그런 동기에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작품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평적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에 이제 밀착이 돼서 그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 대상 속에 머무르거나 그 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미묘한 이격감과 거리와 그 틈새, 마음속으로 보이는 상과 실제 보이는 상, 그리고 실제 상으로부터 느꼈던 감흥과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심리적 작용들, 이런 것들이 미묘한 틈새들과 불협화음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드는 그 역학적인 공식이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겉이 좋아도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작가는 내가 멀쩡히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멀쩡해 보이겠지? 잘해 보이겠지? 라는 마음으로 커버를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작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작가로서 죽기 전에 저를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품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말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때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사실 그렇게 예술과 정치의 경계에 서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그 말씀의 뜻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 예술을 한다는 게, 우리가 예술을 왜 해요? 뭐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재료값도 돈이 되죠. 아니, 사실 제가 너무 철학을 진지한 것 같아. 내가 좀 약간 그런. 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가지고 그 철학 교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철학을 이제 복수 전공 이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철학 교수님들을 약간 무서웠는데, 이제 철학 교수님이신데 넉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적응을 못하고 약간 얘기를 끊을게요. 네. 약간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제 전시회를 하면 이제 지난 겨울에 서울에 전시하셨잖아요. 네. 전시하셨고 또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작가고 또 광주에 와서 전시를 하면 이 전시를 위한 창작 기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작가가 어느 순간 그걸 그려지지 않는데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광주에 와서 권윤지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보다는 권윤지 작가가 작가로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된 지금 이 전시회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 했잖아요, 방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갑작스레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 반드시 광주에서 전시회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책임인가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끊어졌던 얘기의 연장선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어떤 더 그림보다 더 깊은 동기,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겨우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걸어놓고 보니까 이게 뭐 누추하긴 한데 전시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세상에 가져올 게 훨씬 많았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이거 안 되겠다 주말에라도 다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좀 더 채워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안 어렵잖아요. 뭐 스키 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범위를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좁게 어떻게 보면 작가적인 강박 같은 것도 있어요. 작가들한테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너무나 이렇게 제한되고 다듬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쩌면 오히려 저의 내면으로의 진입로를 이렇게 좁게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생겼는데 그 하면 광주에서 또 하면 또 와주셔야 됩니다. 교수님도.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조건을 제가- 이행하기 위해서 예. 제가 오늘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주에서 그 본인이 하시고 싶은 작품, 저는 권유희 작가의 오늘 작품만을 봤을 때도 본인의 그 지금 이 시기를 막 통과하면서 나올 작품에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그 작품을 저는 이제 광주와 함께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때 우리 주홍 작가님하고 제가 열심히 뭔가를 틀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알겠죠? 예, 자, 우리 그날 같이 한다는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니 정말로 우리 광주는 특별한 게 있어요. 광주라는 도시는. 광주는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고 이런 특별한 작가들은 광주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광주의 힘이고 또 광주의 힘으로 권주희 작가님이 뭔가 더 큰 힘을 받아서 좋은 작품 이제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죠? 그래도 오늘 작품에 대해서 한두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궁금한 그림 한번 누가 손 들어보고 말씀해 보세요. 나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좋아요. 저기 저 끝에 있는 그림. 예, 예. 자, 네, 이제 자리를 이동해도 될까요? 네. 가서 보고.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아카이브 전시라고 해서 이 전시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이 벽들마다 이제 나름의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은 뭐냐면 예? 잘 못 그렸어요? 본인인지 알겠어요? 얼굴 길이랑 무길 같은데 그래서 예, 이 벽은 무슨 벽이냐면 이제 어린 것들을 위한 벽이에요. 어린 것들. 예. 그러니까 저 벽이랑 저 편지가 붙어 있는 벽은 이제 이 인간사의 벽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치 활동을 하게 됐던 이유도 마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처럼 인간사가 물감보다 더 농도가 짙은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이제 짙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되 그게 이제 실제 물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이고 그런 거일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체계적인 작품 이런 것보다 저한테 어떤 것이 가장 큰 울림을 주고 크게 사유하게 하는가에 맞춰서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저를 가장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이제 진지하게 만들었던 제일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그걸 마치 놓을 수 없는 뭔가로 이끌었던 것들이 이제 어리고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사의 벽이 여기랑 여기인데
그것들은 이제 다 큰 사람들끼리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커버리기 전에 정말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가진 아름다움을 자기도 이제 자각을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있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애틋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런 이제 작고 애틋한 존재들의 눈빛이 이제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려면 좋은 세상이 또 돼야 되는 거겠죠.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눈빛들은 분명히 이제 어른들은 하지 못하는 어떤 질문들, 어떤 그런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뭔가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 뭐 이제 인간의 뭐 예를 들면은 계급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말 작고 순수하고 자각 없는 존재들에 대한 사랑이 제 작업의 큰 이제 한 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없으면 사실 저런 어른들의 인간사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다 같이 망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동기에서 저는 계속 작고 어리고 뭐 말하자면은 뭐 좀 귀엽고, 근데 귀여운 걸 막 마냥 귀엽게 그리진 않죠. 귀엽고 좀 그런 것들을 항상 경외심을 갖고 그려요. 생명에 대한. 그래서 이 그림도 그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 눈빛이 참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소녀들 같은 걸 볼 때 이제 막 신의 피조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뭐 한 인간으로서의 능력 이런 것은 물론 어리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이거 자체로 이런 그냥 이 비주얼, 뭔가 이 완벽한 구조, 형태 뭐 이런 거 자체로 되게 많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간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안경도 쓰고 뭐 좀 이렇게 형태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인격에 의해서 이제 모습이 만들어지지만 이 모습은 정말 자연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 흙으로 빚어진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또 뭐랄까 이렇게 명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들. 그래서 이제 참 성의 있게 하나하나 정말 따라가면서 붓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네요. 어린 것들을 주제로, 작고 어린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전시를 해도 그릴 거는 참 넘쳐나겠네요. 이제 이렇게 전시를 어떻게든 정말 용기 내서 열어놓고 나니까 생각할 거리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그림 궁금하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연민의 천사거든요. 영세를 받지 않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화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천사인데 이제 하느님이 이제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서 되게 낯선 마을에 내려보내서 이 천사한테 임무를 줘요. 근데 이 천사가 가진 임무가 뭐냐면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비극적인 지점들을 연민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신력 같은 거로 막 해결을 해줘라, 누구를 잘 살게 해줘라, 뭐 누구를 병을 낫게 해줘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뭐 가난, 질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간사에 이제 불행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름 지을 수 없는 불행도 많이 있죠. 가난이나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불행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필연적인 거고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다 보고 충분한 이제 연민의 기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늘에 올리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천사로서의 아름다움과 권위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맨몸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어떤 약간의 기형의 약간 그런 상태로
또 이제 분장 같은 거를 보면 이 사람도 이 천사도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들하고 위화감 없이 섞일 수 있을 만큼의 어두움이나 어떤 기형성, 소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이제 천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처한 비극들을 다 응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살풀이 같은 느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대충 이런 시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선이, 이 눈빛이 무섭다고 학교 애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막 뒤집어두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빛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극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돈을 주면 되고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비극을 목도할까? 그럼 그거는 변수들이 되게 복잡하게 작용하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각자 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필연들의 교집합을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그 필연에는 또 사람들의 삶의 에너지가 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비극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눈빛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이 막 아득해지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농도가 짙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림 그릴 때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모델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지, 사람이 뭐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옷이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외연이 그 시대와 세상의 증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와 주변과 또 자신의 어떤 출신과 이런 것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 역학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외연을 이렇게 만들고, 따라서 그 외연은 그 사람의 운명을 또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물 하나를 그려도 서사를 쓴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서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연민의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민의 시선으로 그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마치 저의 근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기괴하니까 드러내길 꺼렸는데, 이걸 드러냄으로써 저의 작업 태도와 앞으로의 어떤 작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용기랄까 이런 것에 변화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되게 예전에 그린 거예요. 2000몇 년이야? 2013년, 12년. 그러니까 제가 미대를 들어가기 전에 혼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굳이 제가 왜 이제 걸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가 갤러리가 벽이 넓으니까 지금 이 그림들이 작아 보이는데,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종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그렸어요. 불 꺼진 어두운 방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계속 줄곧 하고 있었던 생각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도 그때 당시에 뭐 학교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을 그림 속에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얻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동기지만 이제 그림의 속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린 것도 있는 게, 이제 그림은 이제 가상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약간 기본기 같은 거를 닦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은 가상인데 그거에 색이 칠해지면서 그게 어떤 실체가 되는데, 그 실체는 사실 그 그려진 물질의 조합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들의 조합이 어떤 환영이 돼서 그게 인간하고 시각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릴 때 굉장히 강한 필압으로 이렇게 눌러 찍듯이 그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공간으로 변화하고 제가 그 공간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고 그런 과정들을 되게 인텐스하게 체험하면서 이 그림들을 이제 혼자서 그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저의 베이스 같은 그림들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생각을 했던 건 카타르시스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이거는 검은색 이제 산을 그린 거고 이거는 물에 비친 나무들을 그린 건데 이게 그림이 다루는 공간, 그러니까 그림에 재현된 공간의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케일을 단순화해서 어떤 이런 톤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현실을 살짝 떠나게 만들면서 그 가상과 현실, 거짓과 진실의 공간 사이에서 느끼는 약간의 그 충격파 같은 게 있어요. 그리면은 특히 이제 공간이나 스케일을 다룬 또 조금 미니멀한 그림들을 감상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카타르시스, 저는 그게 일종의 그 정화작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정화작용인 거죠. 제가 충격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걸 뭔가 이렇게 흐름을 딱 끊으면서 이 형상이 개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환기도 되고 내면의 어떤 이렇게 쉽게 일상 속에서는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건드려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림의 하여튼 간에 그림이란 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저기들인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아무거나 막 그리면서 수행을 한 거죠.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또 그리는 행위 자체가 되게 수행에 가까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한 기후나 빛에 대한 이제 관심사도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이라는 게 그림에도 날씨가 있어요. 그림 속에도. 그리고 붓질에도 바람이 있고 냄새가 있고 또 색깔에도 빛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림을 단지 어떤 형태를 그리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필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연출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보는 연습. 그래서 이건 어떤 굉장히 젊은 어린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17살, 18살 이럴 때 처음 정말로 이렇게 이 작가로서 재료를 잡아보면서 그런 수행을 나름대로 했던 그거라서 저는 그림 속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그릴 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잘 빠지죠. 약간 절대주의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또 그런 동기가 없으면은 사실 그림이란 거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과 그런 상황들에서 어떤 구원이나 정화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했던 드로잉들이란 점에서 의미를 두고 어떻게 보면 뭐 아름다움이 구원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계속 그것의 미학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게 타인의 미학이라면 그건 제가 타인을 이렇게 사유하고 개입하는 근거가 돼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의 수렴하는 지점 혹은 이 수렴된 지점에서 모든 것들이 발산돼 나온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스플레이한 작품입니다. 다른 거. 근데 그렇게 좀 이제 미술사의 여러 유물들을 보면 누가 봐도 엄청 잘 만든 게 있고요. 약간 삔뜨 나간 것 같이 못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삔뜨 나간 것처럼 못 만든 것들에서 오히려 더 그 만든 이의 신앙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백을 할 때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말 실수를 했다가 그게 더 막 뭐 엄청 오글거리는 고백이 돼버려가지고 사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력이 약간 부족하고 약간 이제 조악함 속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더 아름답고 저는 그게 더 좀 민중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교회의 유적을 좋아합니다. 예,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그 유적들을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특유의 투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런 걸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어떤 필부가 집에서 나무를 혼자 깎아서 만든 유적은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예수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뭐 개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뭐 제 동기는 사실 저 안쪽에 아까 좀 한참 설명드렸던 그 천사상에 대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랄까 이번 전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아카이브. 그래서 제가 이 아카이브 치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주말에 뭘 더 갖고 와야겠다 막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이제 어리고 순수한 것들로부터 받는 영감과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일깨워주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벽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빛이나 어떤 자연의 생김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빛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빛의 한가운데.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우리 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은 휴게소에 딱 내렸는데 완전히 쨍쨍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뭐 호두과자 같은 걸로 사러 갈 때 저는 그런 순간들에서 살아있음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쨍쨍한 햇빛 속에 내가 있을 때 갑자기 그 햇빛 속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고 또 예를 들면 또 이제 제가 저 사파가 나온 저 책을 작업하다가 저 저자분이 예전에 이제 쓰셨던 책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짬뽕을 뒤적거리다가 죽어서 뒤집혀진 쭈꾸미가 나한테 오는 순간 살아있는 걸 느꼈대요.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순간인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우주 속에 있는 것처럼 되면서 이 존재가 일깨워지는 순간들이 있고 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약간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게 이제 뭐 간단해요. 그냥 문 열고 나갔는데 바람이 불 때 이제 그 바람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그 바람이 뺨과 그리고 이 바람이 눈동자를 스칠 때 감촉 같은 거 아세요? 안구에 바람이 스칠 때 감촉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구는 이제 물질인데 내 눈은 시각이잖아요. 그 물질적인 거와 시각적인 거의 그 사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바람 불 때. 이건 이제 제가 감각이 좀 많이 섬세한 편이라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어떤 나의 존재? 그거는 어떤 약간 낯설어진 사물들, 낯설어진 빛, 낯설어진 표정 그런 것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살아있음에 관한 저의 그 감흥들을 담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림이 제일 직접적이죠. 햇살 속에서 진짜 한 여자가 이렇게 눈을 개심치레하게 뜨고 이제 뭔가 이제 뭘 할지 모르지만 뭔가를 이제 하려는 태세로 있으니까 옷도 잘 갖춰 입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을 항상 빠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델이 원상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그려놓은 그림 모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원상이 더 아름다우면 난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물을 그릴 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물은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물은 나랑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깊이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나 그런 게 다 이제 내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특히 뭐 그런 거 그릴 때 원상을 쫓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여름 저녁에 바람이 되게 시원하면서도 포근하고 너무 몽환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거기는 뭐 향기, 그다음에 그 바람을 내가 직접 맞을 때 내 몸의 촉감, 그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상태 자체를 그림에 담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색깔 같은 걸로 승부가 안 나는 뭔가 더 고도화된 작업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뭐 향수가 있는 것처럼 바람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원상, 제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 원상들을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저만의 방법으로 쫓아가 보려고 한 그런 이제 드로잉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